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송금한 혐의 등과 관련돼서 추가 기소가 된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강력 부인하고 있다는데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와 정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실상 대국민 담화 형식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특히 지금의 야권을 겨냥했습니다. 반일을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존재한다.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면서 이 국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잠시 후에 야당 반응과 또 대통령의 발언 등등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설득. 오늘 동아일보 5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설득. 함께 보시죠. 윤 대통령이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건, 그대로 두는 것, 이거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었다라고 대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원고 16쪽 중 14쪽이 한일 관계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도 소환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혼선. 경향신문 4면에 실려있는 기사인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그 다음 가사는 아시죠? 69시간 미만, 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어쩌라는 겁니까? 오락가락한 근로시간을 둔 정부의 발언, 근로시간 정책 혼선, 경향신문이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결국 국무회의에서 정리했습니다.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노동장관은 내용을 파악해보겠다, 뭔가 엇박자가 나는 듯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감수. 오늘 조선일보 16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저 멀리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선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 지지율이 이탈되는 걸 감수하고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30%선 붕괴도 감수했습니다. 연금 개혁안을 마크롱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면 안 된다. 연금 개혁안 승인 가능성이 높지만 야당에서는 국민 투표 추진을 예고하고 있어서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이 위태위태. 하지만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과연 국가의 지도자는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좋은 선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눈을 질끈 감는 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을 감내하며 돌파하기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금지. 한국경제 1면 기사입니다. 미국, 삼성의 중국 반도체 공장 사실상 투자 금지. 미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한 겁니다.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향후 10년간 신규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대표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출신의 강동의 별 전주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 박용진 의원,
돌직구 좌장 서울시 정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겨냥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그 이후의 국면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래로 정면 돌파. 윤 대통령이 야당을 겨누어서 반일을 앞세워서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정치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 정치권에선 야권을 겨눈 비판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혹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 등을 비판한 건 아닐까요? 들어보시죠.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합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자위대가 다시 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토론 이어갑니다. 전주 의원님, 반일을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재명 대표 겨눈 겁니까? 지금 저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좀 이르면 오늘 또 대장동 그 사건 관련해서 결국은 주범으로 지금 기소가 된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이런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강제징용 관련한 문제를 구력 외교다. 그다음에 자위대 군발이 한반도를 짓밟을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언사로 지금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것이 저도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가 경쟁을 하면 미래를 놓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일본이 잘못하고 밉죠. 그렇지만 계속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일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북한의 핵실험이 연일 지금 핵실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또한 일본과의 어떤 경제적인 파트너십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과거는 과거대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결국은 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자.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던 것이고 거기에서도 분명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일 셔틀 외교 5년 동안 그동안 중단돼 왔던 한일 관계가 거의 사실 복원이 됐죠.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고 그리고 반도체 굉장히 중요한 소부장 그 세 개 부품이 수출 규제가 또 완화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가 살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것이고 일본이 좋아지는 거겠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한 군사적으로 분명히 이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어떤 사과가 없달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구력 외교다. 또한 자위대를 운운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본인의 방탄을 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저도 굉장히 강력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내세운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그것과 별개로 어제 윤 대통령의 조금 전에 들으셨던 이 메시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간의 발언들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박용진 의원님 이 대표의 자위대 군합발, 한반도 진주, 독도를 내줄 것이다 등등의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들이 사실은 어떤 반일을 본인의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민주당 내에서 좀 있었던 것 같던데 어제 윤 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한 대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이 그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과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거, 설득하려고 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전적으로 그런 설명과 설득, 이해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뒤가 조금 틀렸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더 지적하고 싶은 건 그 어제 국무회의 자리에서 쭉 이야기하셨던 내용들 중에 이른바 그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얘기하셨는데요. 그 사례 자체가 틀렸죠. 그분들은 주고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뭘 주고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최고재판소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밀린 임금 그리고 줘야 될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왜 안 줬냐, 그걸 줘라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줍니까? 일본 해당 기업이 주거나 그 해당 기업이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해당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 정부가 결단했다, 그렇게 따라와라.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 선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세력이 있다. 그러면 50%, 60%, 70% 가까이가 이게 좀 문제 있는 합의 아니냐고 얘기하는 국민들은 다 그런 세력이에요? 이런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이재명 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돼요. 선동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계세요. 정부가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얘기하시라고요. 반일 민족주의가 어쩌고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얻은 게 뭡니까? 그거 말씀하셔야죠. 저는 지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신승리 자꾸 하시려고 그러면 안드로메다로 가게 돼 있다고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뭘 얻었는지 국민들이 묻는데 갑자기 과거 얘기하면서 나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하고 거의 동급이고 나 처칠 되게 좋아하고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뒤집어서 야당이 선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거죠. 과한 비판, 수사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되치게 당해요. 일부에서 과하게 비판하고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적으로 표현적으로만 이렇게 비판하려다 보면 기시다 총리가 다시 방한해서 조금만 양보하면 그 양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정작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도 야당의 반대, 언론의 반대, 국민의 반대가 대일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슬기롭게 이걸 관리를 해야 되지.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시니까 조금만 더 니네가 양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쪽은 배타적 민족주의자들이야, 거기에 감염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예, 여야의 토론이 초장부터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이다라는 대국민 설득의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후 부침을 거듭하던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김 대통령은 오부치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사실은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현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정부와 또 외교 전문가들 한 축에서는 이미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변제는 이미 이루어졌다. 국가 간의 사실은 합의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결이 언제였죠? 2018년이었죠. 2018년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이 사실은 그 이전의 합의를 좀 뒤집는 판결이라 외교적으로는 좀 굉장히 곤란하다. 뭐 이런 의견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1965년에 청구권 협정도 효력이 있고 2018년 대법원 판례도 나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1965년에 일본과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강제징용이나 여러 가지 일제시대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로 넘어온 것이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사실 다분히 있어요. 그러면 정부의 논리나 아니면 문희상 전 의장도 밝혔던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변제를 하는 것이 옳다. 지금 이게 정부의 논리죠? 그래서 한일 간의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싹 걷어내고 그야말로 법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3자 그 변제라고 하는 법리가 그렇게 도출이 된 거지. 아예 그냥 일본한테 물을 수 없으니까 한국 정부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떠맡아야 돼.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제시대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임진왜란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1592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뭐 반성하고 개혁하고 힘을 기르기는커녕 어떻게 했냐면 세상 넓은지 모르고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소중하다 그러면서 이제 만동묘 세워가지고 그 옛날 이미 망한 명나라 황제 우리나라가 기려야 된다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임진왜란 때는 우리나라가 일본군을 격퇴했지만 300년 지난 그 19세기 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예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서구 문물 다 발달된 그런 문물들 받아들여가지고 힘을 갖다가 훨씬 키워서 문화적으로도 더 이상 우리나라가 그 조선 말에는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제 식민지까지 됐는데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1965년은 2023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1965년은 우리나라 해방된 지 1945년 해방된 지 20년밖에 안 된 그 시점이었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GDP는 일본의 딱 3%에 불과했어요. 그게 객관적인 지표로. 그런데 그 60년 동안에 우리 그 선배들이 얼마나 그렇게 땀 흘려 노력을 갖다가 했냐면 이제 2023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1인당 GNP는 거의 대등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그 바뀐 옛날하고 1965년하고 뭐 2000년하고 1980년하고 다 바뀌어서 이제 2023년도가 됐는데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고 옛날에 어쨌다 아니 옛날에 이제 우리 집이 못 살았다라고 했을 때 어려웠다고 했을 때 잘 사는 애가 나 한 대 때렸다 그러면 막 서럽죠. 더더군다나. 그런데 지금 거의 대등하게 될 정도로 됐고 아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렸을 때 내가 좀 맞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래도 이제 니네보다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미래도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 정도는 좀 눈 감아줄 수 있고 오히려 더 협력해가지고 그 앞으로 미래를 갖다가 그 도모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우리나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하고 안보가 복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지금 뭐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갖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에게 법리적인 어떤 질문 드렸습니다. 자, 그럼 김용주 의원님께 질문 드립니다. 네. 사실 지금 또 하나의 논란 중에 하나가 이 국민 감정적인 문제인데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것 중에 상당히 그래도 일리 있는 부분들은 예컨대 징용 피해자들이 반대를 하는데 사전에 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양해 혹은 설득 내지 부탁 없이 왜 서둘러 정부가 일본 측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제3자 변제안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서둘러 가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비판의 대목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정부나 여당에서 이 민주당을 향해 비판하는 건 지난 5년 내내 한일 관계를 사실상 굉장히 냉랭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팽개쳐 둔 정권이 아무것도 대일 관계 외교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서 독도까지 내어줄 거냐. 자위대 군합발을 운운하는 것이 과연 자격이 있느냐라는 비판이거든요. 네. 이 두 비판이 지금 충돌하면서 반일 감정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좀 중심을 잡아주신다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현실적인 접근들이 있었다. 철저하게 국제법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정당성도 이어가면서
그동안에 65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한 충족,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 얘기한 대로 2018년에 어떤 결정도 존중하는 그런 안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지난 5년 동안에 한일 관계가 고착됐다는 의미에서의 큰 틀에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옳았다고 봐요. 이제는 풀어야 될 때다. 그러나 그 푸는 방식의 문제다. 너무 거칠게 과거를 쳐다보면 완전히 폐쇄적 쇼비니스트처럼 되어가는, 이렇게 양도 극단적인 어떤 의식,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도 실제로 일본 정부를 대신하는 듯한 그런 발언, 이런 것들이 문제다.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폐쇄적 민족주의를 따라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더 높아진 한일 관계에 동등한 국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보호해 가면서 한일 관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가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러한 새로운 니드에 대해서 이 정부가 모르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2000년 초반의 세계화 질서와 다릅니다. 모든 장벽을 허물었던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한 그런 세계 무역주의가 아니고,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모든 나라가 자기의 장벽을 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미국과 일방적으로, 또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형님 도와주십시오 엎어졌을 때 과연 그야 상응하는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부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 그런 것들이 와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저 말씀을 오히려 더 일찍 했거나 3.1절 전후에서, 혹은 차라리 이럴 바에야 기시다가 지방선거 이후에 일본을 갔거나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한 조절이 있었으면 국민들이 훨씬 더 편하게 윤 대통령의 가자고 하는 방향에 동의할 수 있었다. 근데 큰 방향이 알면서도 그게 손이 올려지지 않는 이유를 현 정부가 직시할 필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어제 외통위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일 정상회담 당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거론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를 믿나 일본 정부를 믿나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목. 독도 문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느냐,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독도 문제나 무슨 위안부 문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는 잘 아시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일관됩니다. 네, 고유 장관님, 영토, 우리 대한민국의 제가 고유 영토라고 하는 점은 그건 불변의 원칙입니다. 관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했고요. 의원님, 독도 문제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저 일본 말을 믿으십니까?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일본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저는 일본 정부 말도 믿고요. 네, 일본 정부의 공식 브리핑을 믿습니다.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번에 일본하고 저희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당당하게 했습니다. 일본의 한 언론, 물론 일본 언론 보도도 갈립니다만 한 언론 보도가 독도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이 거론됐다라고 보도를 함에 따라서 논란이 시작이 됐고 한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 말을 믿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더 나아가서 강제 동원이 없었다라고 부인했던 일본 발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와 유감을 표명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에 3일 만에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네, 그래서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하고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까? 답변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일본의 국내 해주셔야죠. 정치적인 상황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구체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역사 인식은 동일하게 하고 있었습니까? 강제 노동에 관한 조약상 강제 노동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급기야 이 외통위에서 대통령 탄핵도 언급됐습니다.
한일 관계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보호조약 때 을사오족들이 똑같은 주장을 했고 대통령과 장관 행위는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탄핵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심각한 인신 공격이고 명예훼손입니다.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어떤 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화해 손을 내밀고로써 가해자의 사과 협력을 이끌어내자.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통큰 결단이고 결국 김대중 정신을 윤석열 정신을 만든 게 우리 대통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을사조약 얘기도 나왔습니다.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보다 일본을 믿는다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전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윤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반일을 외치면서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에 대중 집회에서 이제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를 짓밟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15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가이드라인을 외교의 국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협의를 할 때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게 그렇게 이미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선동적이죠. 자위대 군합발 같은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 민주당이 과연 우리나라 편인가 아니면 정말 일본 편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탄핵도 그래요. 결국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대통령의 탄핵 이것은 될 수는 없는 거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어떻게라도 끌어내리겠다. 사실 이러한 어떤 정말 반정부 감정을 저는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은 관계는 없고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안 되는 것이 결국은 민주당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이러한 내재적인 의식이 저는 표현된 거라고 보는데 사실 민주당이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은 사실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5년 동안 정지된 이 한일 관계를 그러면 전 정부, 문재인 정부처럼 그러면 그냥 두고만 볼 건가요? 이게 경제적인 상황, 세계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대북 관계,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은 무엇인가를 당연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5년 동안 이렇게 엉망으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좀 복원을 시키려는 이 노력조차 이것을 무슨 신을사오족이라 이렇게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정말 진지한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5년 동안의 한일 관계가 계속 정체된 것에 대한 아무런 진지한 반성이나 아니면은 내찰이 없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5년 동안 이렇게 한일 관계를 방치한 것이 결국 일본 우익의 편을 저는 키워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게 독도 문제 나왔다, 위안부 문제 나왔다 이러한 일본 언론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다음 달에 일본에 어떤 그 선거가 또 있습니다만 그러한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결국 5년 동안 이 한일 관계 방치된 게 결국은 일본 우익의 이 강한 목소리를 더 강경하게 만들었다. 결국은 민주당은 결국은 일본 우익의 편이 아닌가 저는 지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을 종합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민주당과 같이 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여당이 같이 손잡고 나가야 되는 그런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독도의 디귿자도 안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느냐라고 집중 추궁하고 있고요. 독도의 디귿자도 거론되지 않았다. 오늘 정부 소식에 따르면 위안부 관련해서도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가볍게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은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사실상 대꾸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독도와 위안부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추진하겠다라고 법안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민주당에서는 독도까지 내주냐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 독도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토를 지키는 책임이 다하지 못했다라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독도 문제인데요. 박용진 의원님, 네. 우리 정부에서는 독도의 디귿자도 안 날았다라고 하고 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상들끼리 논의된 바는 없다라고 대통령실에 확인을 해준 걸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서는 계속 이제 독도 내줄 거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그냥 제 느낌으로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총리가 조금은 무례한 짓을 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원래 합의를 하고 그 프로토콜에 맞춰서 의제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마 지나가면서 참 윤 대통령님 독도 문제랑도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넘어가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오므라이스만 드셨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 정부에 이런 문제 항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관방부장관이 이야기한 것도 정말 무례한 짓이고요. 또 얘기가 합의되지 않은 의제를 그냥 툭 지나가면서 이렇게 던지는 거 이것도 아주 무례한 짓이에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뭐 그래도 지나가면서 뭐 쓰시마가 우리 땅이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외교 채널을 통해서 얘기할 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발끈하고 하는 것도 저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룸을 더 넓혀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왜 자위대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냥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가 뭐 방탄용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왜 그 갑자기 온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이 이걸 해야 되냐. 본인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선거를 통해서 뭐 다시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은 정통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이 되게 중요한데 미국은 그때 어떻게든 한미일 안보 동맹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본과의 관계 풀어라 엄청 압력 가했죠. 그리고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때요. 그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도 그때 그 방송 때 그걸 했던 걸 내가 기억나는데 천안문 막 위에 올라가서 선글라스 끼고 뭐 승전 기념일 때 축하해주는 유일한 서방 지도자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그 뒤에 오바마 대통령이 발끈해가지고 사드 배치하고 이러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완전히 엉클어지고 중국과의 관계도 완전히 엉클어지면서 몰려서 위안부 합의를 또 엉터리로 해버린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의 의도와 미국의 최고 이해는 이 지역에서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을 만드는 거고요. 나토나 또 쿼드나 이런 것처럼 블록화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감싸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가 이론어치 교역도 한 적이 없지만 지금은 러시아 버릴 거예요? 중국 버릴 거예요? 경제 문제는 관심 없으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만일에 지금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는 그 한일 간의 군수 지원 협정 여기까지 만일 문제가 가게 되면 자위대가 한국에 진출하는 것 가능한 일이고 얼마든지 작전 반경 내에 한반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야당이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은 뭐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거 없이 그냥 오므라이스와 돈가스로 이렇게 이야기가 치부돼 버리고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일본과의 관계 어떻게 왜 풀어야 되는지 이걸 풀고 나면 그러면 한미일 안보동맹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놓고 봐야지 1965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처럼 한일 관계를 풀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와 경제를 든든하게 만드는 그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경제는 깡그리 망그러지고 양쪽 사이에 끼어서 우리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위험천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야당이 하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세요.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들으셔야지 그냥 흘리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가짜 뉴스도 횡횡합니다. 탁현민 전 문재인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페이스북이 이 탁현민 전 비서관의 글에 가짜 뉴스다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일장기에 경례하고 상대국 국기에 고개 숙여 설하고 고개 숙여 절하고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할 줄 모른다라고 윤 대통령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 일부 거짓 정보, 독립적인 팩트체크 기관에서 확인됐다라고 가짜뉴스 딱지를 붙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윤 대통령은 태극기와 또 상대국 국기인 일장기가 나란히 있는 곳에 경례를 한 거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건 외교 의전입니다. 그런데 이걸 탁현민 전 비서관은 마치 일장기에만 고개 숙였다라는 것으로 선동을 한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KBS도 저렇게 보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보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니 공영방송이 어떻게 이렇게 가짜 뉴스를 진짜인 것처럼 보도하지? 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건 너무 선동하는 건 아닌가라는 비판도 제기됐고 그런데 KBS뿐만 아니라 탁현민 의전 비서관은 더 나아가서 마치 일장기에만 대통령이 고개 숙인 것처럼 가짜 뉴스를 했는데 저분들이 과연 저걸 모를까? 글쎄요. 근데 사실은 KBS도 오버라는 걸 인정했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짜 뉴스들, 선동. 글쎄요, 저는 저렇게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 드러날 일을 왜 저렇게 했을까? 일단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걸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결론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장기에 절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빡 박혀 있었는데 저런 사진이 딱 나오니까 아 맞구나 이거는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체크를 갖다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어떻게든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싶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말을 갖다 하든지 간에 뭐 그런 식으로 그 일본 이야기가 자기한테 정파적으로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더 믿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공감을 갖다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심도 깊게 토론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혐의 등으로 오늘 이재명 대표를 구속할 방침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소할 방침이다. 큰일 날 뻔했네요. 구속은 안 되죠.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니까. 제가 더 놀랐습니다. 박용진 의원 놀라셨죠. 기소할 것이다. 정정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1년 반 만에 기소.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장동 의혹 1년 반 만에 기소할 예정 5개 혐의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배임, 성남 도계공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기밀 누설, 민간 사업자에 7,886억 원의 이득을 끼쳤다라는 혐의죠. 부패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관련돼서도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포함이 됩니다. 제3자 뇌물, 4개 기업 부정청탁 133억 5천만 원 후원금 뇌물, 범죄 수익 은닉, 네이버로부터 뇌물 받는 과정에서 기부단체를 경유했다라는 등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오늘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명주 의원님, 네. 검찰이 기소를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에는 훌륭한 당원이 있습니다. 당원 80조. 네. 민주당의 당직자는 대표든 누구든 당직을 맡고 있으면 그리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정부패 관련해서 기소가 되면 당직이 정지된다. 자, 이거 논의조차 안 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뭐 들고서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전체로 없앨 것인지 바꿀 것인지 그런 논의를 하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나마도 김만배가 입을 닫음으로 인해서 더 추가될 수 있는 영역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말음대로 이번에 기소한 것은 최소한 자기네들이 헛방을 안 치는 수준에서 기소를 하고 있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나마도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아마 실제로 본 재판에 들어가서는 검찰 측도 굉장히 공공해질 수 있는 영역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범죄 은닉,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부분도 있고 과도하게 해석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이제 기소가 됨으로 인해서 그 공이 민주당에 넘어왔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안에도 윤리심판원과 같은 어떤 법의 기구가 당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어떤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친명계 의원들은 당원 80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 혐의는 부정부패가 아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당원 80조 논의조차 안 된다면 온당합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검찰의 기소, 공소 내용만 보면
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는 내용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혐의는 부정부패 혐의죠. 예. 근데 물론 전체적인 의도 자체가 정치적 의도로 이렇게 더 씌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민주당 안에서도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해석과 결정을 내릴 그런 어떤 그 공이 민주당 안에 넘어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민주당에게 공이 넘어왔다. 박용진 의원님, 네. 당헌 80조 적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절차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당원 당규가 있고요. 제가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80조를 이제 아예 없애는 걸로 혁신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혁신 조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표 시절의 혁신 조치를 이재명 대표 시절의 혁신위가 없애는 게 혁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절치 않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거는 이제 일단 시도하지 않는 걸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80조는요 그냥 무조건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무총장이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뇌물과 부정부패 사안으로 기소가 되었을 시 이를 판단해서 당무를 중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무 중지를 했는데 야 이게 그래도 좀 뭔가 좀 정치 탄압 소지가 있는 거 아니야? 다른 해석을 하는 의결기관이 어디냐면 당무위원회예요. 예전에는 그걸 윤리심판원에서 했었는데 당무위원회에서 이제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 혼자서 이건 해당 사항 없어 이렇게 할 문제인지 좀 그렇더라도 사무총장도 당의 기관이거든요. 집행기관이거든요. 집행기관으로서 이 부분과 관련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매해요, 정말. 지금 아까 우리 김진 앵커가 쭉 보여준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 그 내용들을 보면 본인이 직접 부당 이익을 수수했거나 돈을 받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책 판단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결정권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선택들을 해나간 건데 이것을 가장 애매한 우리 지금 저보다는 법률 지식이 더 많으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만 배임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법정에서는 상당히 다툼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제3자의 뇌물 이런 부분과 부당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다 견해들이 다르고 수사를 한 기관은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은 매우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만 재판부가 이것을 다 받아들일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뇌물과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안만 80조 해당 사안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집행기관 또 당무위라고 하는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판단을 따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절차는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은 당헌 80조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최근에 바람 바 있고 민주당 내의 비명계는 사무총장을 교체해야 한다라는 요구도 당내에서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헌 80조 논란이 굉장히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장동 일당 중에 핵심인 정민용 씨가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용 전 부원장에게 1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 그날의 그 장면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을 했습니다. 일단 정민용 씨부터 만나보시죠. 작년 10월에 남욱 변호사한테서 3억 원 추가로 받으셨다는데 사실인가요? 대장동 사업에 도움 주시는 대가로 받은 건가요? 김용 부원장이 돈 받으신 건 직접 보신 건 아니죠? 오늘 증언 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말씀 해주시죠.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지 언제 돈 줬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라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민용 씨는 돈을 전달했던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입니다. 1억 전달 상황 진술. 어제 김용 씨 재판 2021년 4월 말 남욱 측근 A씨가 1억 원 담긴 한약 쇼핑백을 정민용에게 전달하며 약입니다 라고 줬다라는 겁니다. 2021년 4월 말 또는 5월 초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민용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약 가져왔습니다 라고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동규가 용희 형이 올 거야 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정민용의 진술. 그 이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 김용이 사무실에 와서 10분 정도 머물다 떠난 뒤 쇼핑백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입니다. 한약재 쇼핑백에 넣어서 온 것 같아요. 전주혜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약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진술. 용희 형이 올 거야. 10분 뒤에 용희 형이 왔다 가고 나서 쇼핑백도 사라졌다.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편입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마련해가지고 또 그것을 또 정민영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유동규 씨한테 아무튼 전달이 8억 4,700이 된 것은 지금 맞고요. 근데 유동규 씨가 그중에 6억 원을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했느냐 아니냐. 근데 이거 가지고 피고인은 김용 씨와 유동규 씨와 말이 지금 달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의 말이 맞냐, 김용의 말이 맞냐, 유동규의 말이 맞냐를 판단할 때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목격자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서 메모랄지 이런 것이 어느 쪽 말이 사실인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 1억 원을 주고받은 그때는 정민용 씨가 돈을 가지고 와서 전달을 했고, 그리고 김용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김용이 다녀간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쇼핑백이 없어졌다. 이것은 1억 원을 줬다는 그러한 간접 증거가 되기에는 굉장히 신빙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반대 신문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용 부원장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이제 한 내용이 그렇게 뭐 아주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뭐 이러한 내용까지는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람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면에서 저는 유동규 씨의 말이 좀 더 이 1억 원 관련해서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앞서 그 나온 그 주제와 관련해서 좀 한 말씀만 드리면 잠시만요. 그 가기 전에 정민용 씨가 김용 부원장이 파란색 사파리 자켓을 입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통유리로 된 흡연실에서 봤다라고 증언했거든요. 그 김용 씨 측은 나는 돈 받은 사실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그러면 파란색 사파리라는 굉장히 특정된, 지금 마침 제가 또 파란색을 입고 있는데 이 파란색 사파리 잠바가 김용 씨에게 있느냐 없느냐, 나중에 이런 것도 약간 정민용 씨의 구체적인 진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뭐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파란색 사파리. 뭐 그럴 수는 있죠. 야상인데요? 예, 그럴 수는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날 입었던 옷까지 좀 진술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본인의 기억은 굉장히 선명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사파리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것까지 뭐 재판부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 정도로 구체적인 인상 차기를 이제 보고 그리고 마주쳐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김용 씨와 지금 정민용 씨가 두 사람이 마주쳐서 뭐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지나가는 걸 봤고, 그래서 그 온 장소에 정민용 씨도 있었고, 그런데 봤더니 1억 원이 든 쇼핑백이 없어졌다. 아무튼 이것은 줬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유동규 씨의 진술과 일치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김용 씨 알리바이가 지금 중요하죠. 본인이 그 시간에 그럼 안 갔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알리바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거를 판사들이 믿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대화가 나온 마당에 그냥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김용 씨 측에서 재판부를 설득하고 내 말이 맞다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시간에는 어디에 있었다는 정확한 알리바이를 제출해야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김용 씨가 그 장소에 있었다는 말이 저는 사실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이재명 이제 아까 저 지사 그 대표가 지금 이제 5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는데 뭐 이게 뭐 당헌 80조가 뭐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게 제3자 뇌물 교부가 1억 원만 넘으면 이게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소된 게 133억을 제3자 뇌물 교부로 지금 사실상 받은 거에 주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재판 과정을 봐야 되겠지만 유죄가 되면은 이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유죄가 되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 씨 측은 이 정민용 씨의 법정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번에 김용 측 반박. 김용 사무실에 갈 때 어느 정도까지 봤냐? 블라인드에 가려 다리밖에 안 보여. 들고 나가는 것은 직접 확인 못했다. 정민용 돈 갖고 나가는 거 직접 보지 못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법정에서의 공방이잖아요. 네네. 흥미로운 장면으로 보고 있는데 김용 씨가 이제 통유리, 좀 뿌연 유리 흡연실에서 정민용 씨가 봤다는 거고 파란 야상의 이 하체는 정확히 봤다는 건데 얼굴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민용 씨가 증인으로서 자기가 본 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오히려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동규 형이 그 김용한테 돈 주는 거 갖고 나가는 거 봤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오히려 문제가 됐을 수 있는데 아니야 내가 있었던 데는 흡연실이었고 거기 이제 뿌였기 때문에 다리밖에 못 봤고 뭐 용이 형이 온 것까진 봤고 그다음에 상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어진 것까진 내가 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한 거기 때문에 신빙성은 훨씬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 준다라고 했을 때 약친다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약상자에 넣은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장난 삼아가지고 재미로 이게 돈인데 이게 약이다 이렇게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약입니다. 들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정민용이 봤다 못 봤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유동규가 스스로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고 자기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같이 있었던 그 사무실에 같이 있었고 그 돈을 마련해 왔던 그러한 정민용이 비슷한 이야기를 보강한 이야기를 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김용이 3번 만나잖아요. 누구를? 정민용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대장동 터진 이후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정민용은 뭐 유동규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유동규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었겠지만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민감한 사람이 정민용이었는데 그런 민감한 시기에 그런 민감한 사람을 그렇게 바쁜 때 왜 굳이 3번씩이나 만났느냐.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 깨림직한 게 있고 그 문제가 될 게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 그 추정을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해가지고 그 김용에 대한 그 판결을 선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 그 한약 박스에 한약이 들어있었다면 이건 정말 약일 텐데 한약이 아니라 돈이 들어있었다면 이것은 독약이죠. 멋있지 않습니까, 이만? 맞네요. 독이죠. 예.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요 쌍방울 전 회장과 대북송금을 공모했다라며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추가 기소.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김성태 전 회장 등과 공모 2019년 1월에서 2020년 1월까지 5차례 걸쳐 800만 달러를 대북 송금했다라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부인합니다.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진행한 거다. 검찰이 압수한 쌍방울 자료에도 대북 사업 합의 대가 계약금 500만 불 지급이라고 명시됐다. 나는 모르는 건데 김성태 전 회장이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검압일 수도 있다. 사업비일 수도 있다라는 반박을 내놨습니다. 결국 추가 기소가 됐군요.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것도 이 대장동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인데 돈을 마련하고 북한에 건넨 김성태 전 회장 측의 진술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 대북송금과 별개로 뭐 법인카드도 주고 차량도 주고 운전기사도 주고 한 그런 관계 속에서 경기도가 내줘야 할 것을 내가 대신 내줬다라고 김성태 전 회장과 검찰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법인카드 포함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글쎄요, 이제 전면 부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뭐 그동안의 어떤 진술 과정에서는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재판에서 다 가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검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적시한 이유는 예컨대 같은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갔다, 같은 날 저녁을 같이 먹었다, 여러 가지 어떤 상당히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공범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단서들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 예. 또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그 관계자들 얘기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쌍방울 측이 북에 줄 것을 경기도를 위해서 미리 주고 경기도가 나중에 갚으면 그것은 쌍방울이 준 계약금에 해당되는 이런 두 가지의 다중적인 의미에서 돈 전달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화영 전 지사는 결국 쌍방울 독자적인 사업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쌍방울 뭘 보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김영주 의원님 또 네. 북한 전문가시니까 북한도 상대를 가려서 받는다. 그럼요. 그 김성태라는 사람을 모를까요? 북한이 전과 기록이며 뭐며 재질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받아주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북한도 누군가 개런티하는. 그럼요. 그게 경기도 혹은 아태협이라고 본 거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인데 그게 물론 재판에 영향을 가지지는 않지만 따라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화영 그 변호사 측에서 주장의 한계는 뭐냐면 쌍방울의 독자 대북 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측면에서 검찰들이 강하게 공범으로 적시한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번 사건과 함께 따라가는 의문은 북한을 조금만 이제 취재하거나 북한을 잘 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도대체 쌍방울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부터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업, 중국 사업, 북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뻔히 우리 내막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흠집을 잡아서 재산도 몰수하고 중국에서 사업 망한 사람들 보면 다 하자 잡아서 하잖아요. 이미 다 알고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나이브하게 쌍방울로 대북 사업한다? 오케이. 그랬을 수만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가 하면 아태협의 전 직원이 이 대북 송금 재판에서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5억을 받을 때 이 지폐 개수기 이걸 들고 왔다는 겁니다. 북한 로비 받을 때 지폐 개수기 동원. 그제 안부수 재판. 아태협 전 직원 A씨 2019년 1월 안부수 지시로 북한 송명철에 5억을 전달한 인물입니다. 외화를 건네자 북측 인물이 지폐 개수기로 돈을 센 뒤 모자라다고 말을 했다. 추가로 6천 7천 위안 110에서 130만 원을 더 건넸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금액 관련해 한 말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A씨는 금액이 딱 맞아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북한이 이 지폐 개수기 은행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요만하니까. 이것까지 가져와서 받아갔다. 이게 뭡니까 이건? 그것은 아무래도 북한의 뇌물 지수가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받았고 뒤에 누가 얼마나 챙기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자기들 스스로도 그만큼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했다라고 하는 그 수령증을 써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위에 사람이 만에 하나 그 돈을 얼마 받았고 얼마 네가 먹었어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체제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도 북한에 있는 사람 스스로도 내가 개인적 착보가 아니고 바로 상부에 보내는 돈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이런 한 푼이라도 나중에 줄게라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지렛대 그런 어떤 담보책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은 김성태 전 회장이 준 돈, 그 돈이 경기도가 줘야 할 돈을 대신 준 건지 아니면 김성태가 독자적인 대북 사업을 위한 일종의 계약금 내지 거마비로 준 것인지 북한은 명확히 알고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약금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돈이 예산이 안 나오니까 이것은 우선 경기도에서 돈을 내고 나중에 경기도에 예산이 나오면 경기도가 돈을 갚았을 때 그것은 그대로 내가 가져가지 않고 계약금으로 넘길게. 그 돈이 비슷합니다. 계약금 돈 한 10% 돈하고. 그렇게 얘기됐을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 대한 시비가 지금 논쟁일 수 있겠다. 쌍방울 독자적인 돈이냐 경기도 돈이냐에 대한 그런 지금까지 종합해 봤을 때는 그렇게 북측에 이야기를 전달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북한은 좌우지간 그간의 사정을 알고 있을 텐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유시민 작가입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책과 관련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과의 어떤 공개 반박 한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은 변호사로의 정체성이 없나 봐요. 이 책을 보면 그 제목부터 우선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여전히 14년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물러날 때의 이인규 검사. 네. 거기에 정체성이 머물러 있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파괴됐잖아요. 빼앗겼잖아요. 카도영한테 버림받은 박연진을 생각해봐요. 자기의 글로리를 잃어버렸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몹시 억울하죠. 그래서 부당하게 빼앗긴 나의 글로리를 되찾고 말겠다라는 의지를 가졌으리라고 보고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드라마 글로리 속의 연진이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김금식 전 비전 전략실장은 그렇게 따지면 권양숙 여사가 연진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굳이 이인규 회교록을 더 글로리에 비유한다면 이인규가 박연진이 아니라 권양숙 여사가 박연진입니다. 시계와 달러가 수수되었다는 엄연한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민주진영의 데모 노릇하는 권 여사가 오히려 박연진이다. 라고 김근식 전 비전 전략실장은 반박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누가 연진입니까? 이게 무슨 글로리입니까? 이게 무슨 글로리냐? 이게 뭐 글로리면 영광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영광하고 그 관련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하고 궁금해하는 거는요.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인 것 같아요. 지금 이인규 변호사가 이 책을 써낸 것 자체가 뭐 그렇게 탐탁하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성역화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십몇 년 전에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인규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거기 관련돼서 사실을 알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이제 끝난 그 드라마 관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든 야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정확한 그 팩트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은 김근식 전 비전 실장의 얘기는 이거죠. 명품 시계와 현금이 수수된 건 사실이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는 알고 받았다라는 거죠. 노무현 재단이 반박해도 이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은 오히려 잘 됐다. 이 기회에 이인규 그 변호사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로 심지어 이제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해도 될 것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분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흠이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평가를 갖다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이제 친노 진영에서는 이걸 더 넘어서 사실을 넘어서 이인규 중수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모를 했거나 직접 수수했거나 연루돼 있다라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는 대목도 있는 겁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책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책 내용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지적해달라. 책 쓰지 않았다면 노 주변 엉터리 주장이 사실처럼 계속 남았을 듯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수사를 매우 중대한 수사를 했었던 매우 높은 직책의 검찰 간부였던 사람이 느닷없이 저런 책을 내서 내가 대한민국 검사였다 얘기하는 건 뭔 뜬금없는 소리인가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검사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검사 후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이 책 출판이 우리 후배 검사들에게 현 검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는 좀 분명히 하자고요. 검찰에 뭐 기소가 되지도 않았죠. 그리고 검찰의 수사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진실이고 사실인 것도 아닙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그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이 다 진실인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재판부를 통해서 확인된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 본인도 거기 써놨잖아요.
청와대에서 여러 압력을 넣고 거기에 의해서 조정됐고 뭐 이런 얘기를 부끄럽지 않게 그런 얘기 쓰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책 나와서 돌직구 쇼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토론장에서 이런 책을 얘기하는 건 이 책에 대한 홍보성이 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 전주혜 의원은요? 저는 이제 이 책을 뭐 쓰게 된 뭐 저간의 경위는 좀 뭐 둘째 치더라도 드는 생각은 영원한 비밀은 없다 이제 이 생각은 들어요. 물론 한참 전에 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고인이 되고 뭐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쓴 책은 본인이 수사를 지휘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때 그 중수부장이라는 위치가 직접적으로 뭐 피의자 신문 조서랄지 진술 조서를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다 수사팀으로부터 그때 그날 무슨 조사를 받았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보고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런 것을 뭐 메모랄지 이런 것을 해놨을 수가 있다. 그러한 것에 기반해서 이 책을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진짜 본인이 어떤 그런 형사적인 또한 민사적인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서라도 저는 썼다고 보이고요. 뭐 그런 면에서 이 책의 내용은 뭐 상당히 사실과 부합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문제 있는 대통령을 언급을 하는 것 때문에 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이러한 상황에서 몰리는 상황에서 의견서를 하나도 안 썼다.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게 생각한다. 뭐 이러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좀 보면은 또 영원한 비밀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계신데요.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자, 근로시간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시간의 탄력제, 주 69시간 최대 이 이야기가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MZ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인데 대통령 발언과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엇박자를 내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지적이 언론에 많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주 69시간 노동제 시간제를 발표했습니다. MZ세대 근로자들이 거센 반발이 있었죠. 윤 대통령이 법안 재검토를 지시했고 윤 대통령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건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다. 그런데 그제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가 주 60시간 이상 가능하다. 상한선을 고집할 이유 없다. 라는 엇박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제 대통령이 다시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라고 정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몇 시간 일하라는 거냐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무슨 정책이 이렇게 대통령 말 다루고 장관 말 다루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삶을 두고 장난하는 겁니까? 저는 저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요. MZ가 이거 좋아. 69시간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극단적인 경우에 69시간. 대통령과 장관이 말이 틀려가지고 이 경위가 어쨌든가 주무장관으로서는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고용노동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분명히 약간 입장이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김영주 의원님, 네. 몇 시간 일하라는 거예요? 60시간입니까? 69시간입니까?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60시간 이상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몇 시간입니까? 그 매우 건강한 사람은 60시간 이상도 되고요. 예. 힘약한 사람은 50시간 정도만 하고요. 예.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사실은 그 그럼 리더십이라고 40시간을 해주면 안 됩니까? 예. 그 굉장히 힘든 분들은 또 40시간 이하로 하고 노동 유연성을 가지되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누누이 강조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정부라고 하는 게 라인먼트 한 방향 정렬에 실패했다. 라인먼트가 차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을 때 양쪽 바퀴가 같이 돌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 됐어요. 지금 현재 보면 한 바퀴는 대통령 뜻에 따라서 확 우측으로 꺾였는데 다른 바퀴가 또 좌측으로 가면 앞으로 못 가지 않습니다. 예. 이게 소위 윤 정부가 아주 야심차게 내놓은 개혁 드라이브 속에 노동개혁 드라이브 예. 속에 핵심이고 사실은 이 정부가 하려는 바는 충분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문제 제기 자체가. 왜냐하면 주 52시간을 법적으로 묶어놔 버리니까 대기업은 상관없죠. 인력이 많으니까. 근데 중소기업이랄지 아니면 한창 철에 따라서 생산을 많이 해야 하는 생산직이랄지 이런 특정 산업군에서는 주 52시간 때문에 사업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부작용들이 사실 무수히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 짓지 말고 탄력적으로 업종에 따라서 근무를 할 수 있게 조정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하고 쉬게는 확실해 주자라는 취지의 노동시장 개혁이었는데 가장 가슴 아프게 보는 하니까. 것은 정부의 정책을 토론을 통해서 만약에 대통령과 장관과 사회수석과 토론을 통해서 얘기했다면 저런 엇박자는 안 나왔을 거예요. 우리 토론자들서 그게 아니라 지난 대선 때부터 대통령의 말을 장관이 곧대로 알아듣고 너무 순진하게 가다가 브레이크 걸린 거거든요. 저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장관 경질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고 대통령도 아뜨거라 이렇게 하고 사실 어찌 보면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지 우측 깜빡이 끼고 좌회전하는 그런 뭐 비뚱비뚱하는 그런 어떤 주행 속도 그런 것으로 개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조금 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장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우원식 의원이 17대부터 저하고 같이 한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옛날부터 이정식 장관을 잘 아는 사람을 그런 질문을 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관만 저렇게 막 잘못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사결정 과정 또 내부 토론 과정을 좀 더 충실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소위 방탄 프레임이 있습니다. 부채포 특권도 결국 내려놓겠다라고 했지만 행사를 했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한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채포 특권 내려놓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방탄 프레임 차별화 주목받는 문화법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뭐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보시죠. 지난해 6일 지방선거 공천대가 7천만 원 수수했다라는 혐의, 기초단체장 보좌관 등의 사무소 운영 경비 5,75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의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당론까지 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불똥이 민주당으로 튈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체포동의안 가결 시에는 바로 이재명 대표가 방탄 행사했다라는 것과 비교가 되는 거고 만약에 부결됐을 때는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조차도 라는 일종의 비판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진퇴양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주혜 의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이야기하신 대로 어떤 당론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은 다 이제 가결을 투표하겠군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하영재 의원이 저와 또 같은 초선 의원이시고 여러 초선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초선 의원들에게 뭐 본인의 그런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연락도 해오시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불체포 특권 폐지라는 것을 또 국민의힘이 얘기를 지금 꺼낸 상황이라 아무래도 이제 그것을 이행하는 약속을 지키는 말의 무게감을 실행하는 뭐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통과되면 바로 직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집단 반란표도 나왔고 그 사례가 바로 비교가 될 텐데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곤혹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이 나올 때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 부결을 시킴으로써 국민의힘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반대 투표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저번 또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또 국민의힘의 모 의원에 대한 뭐 체포 동의안, 뭐 그때 결국은 또 민주당이 뭐 많은 찬성표를 이제 던지는 바람에 결국은 뭐 또 가결이 됐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뭐 민주당도 사실 고민일 수는 있겠지만 뭐 좀 민주당이 또 다수 의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수의 찬성으로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박용진 의원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라고 박지원 전 원장에게 밝혔다라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좀 집중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박지원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단합을 해야 된다 무조건. 잘 해야 되는데. 잘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어요. 그 정도 얘기. 두 분들 사이에 나눴던 대화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은 하기는 어렵고 다만 뭐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뭉뚱그려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누구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는 박지원 원장이 하셨던 얘기가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화법이 아닙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하지만 윤호중 의원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아니면 지금 달리 방법이 없다. 나한테도 그랬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을 때 이재명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뭐 거취와 관련된 얘기는 제가 묻지도 않았고 말씀을 따로 하시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좀 반대 결의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박 의원님이 아니요, 뭐 그런 것도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민주당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민주당이 달라져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 그럼 이렇게 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가란 말이냐? 이대로 어때서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이 달라져야 되고 단결하라. 뭐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전직 대통령께서 뭐 국가 통합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당에도 중요한 어른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뭐 이런 현안과 관련해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실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상대를 증오하고 뭐 대결을 몰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 생각.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로버트 케네디 관련된 책 그리고 넬슨 만델라와 관련된 책, 이 책을 가지고서 우리가 증오 정치, 대결의 정치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했지 뭐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라든지 당내 갈등 현안 이런 건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고 대통령께서도 따로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지원 전 원장을 만났을 때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걸 제가 그거를 뭐 추측하거나 판단할 일이 아니죠. 이제 저는 박지원 원장께서도 뭐 중요한 어떤 국가 정책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시잖아요. 국정원장으로.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또 뭐 민감한 현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탄압도 있고 또 재판도 시작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보다는 훨씬 긴밀한 얘기를 많이 나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지원 전 원장을 만나서는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말하고 박용진 의원을 만나서는 민주당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보십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박지원 원장을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알 수도 없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측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 너무나 일반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해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달라지라, 화합하라, 그리고 그걸 위한 여러 노력들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당내 갈등 사안으로 이렇게 대통령의 말을 막 이러쿵저러쿵 해석하고 몰고 가는 거 별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최재성 전 정무수석까지 들고 나오면서 얘기는 좀 달라졌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러 사람에게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으면서 무슨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뭐 윤호중 의원 말씀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문 전 대통령께서 이재명으로 총단결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뭐 질문에 대해서 어쨌든 당이 화합하는 게 좋지, 뭐 그냥 어떤 그 단합하는 게 좋지 이런 정도 말씀을 하신 거고 박지원 원장께서 본인이 문 대통령을 만났다는 그 기사를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마치 문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를 둔 듯한 그런 가공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전 대통령으로 입장에서 이재명 말고 다른 놈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기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문 별도 대표 준비해 이재명 이후 체제 꾸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그런 정도의 심각하게 새로운 정치 개입을 지금 원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당이 큰 어떤 상책이 없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의 뉘앙스를 가지고 박지원 원장이 좀 세게 이재명으로 단결하라 이렇게. 최재성 전 수석도 나도 그렇게 들었다고 하잖아요. 최재성 수석도 해석을 하면 그렇게 보고 아니 지금 그럼 예를 들면 문 대통령한테 이재명 말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최재성이 어때?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논의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달려오는 파도 리스크들을 어떻게 질서 정연하고 화합하는 과정에서 지향해 나갈 것이냐, 변화해 나갈 것이냐 그런 것을 공유하면서 문 대통령도 그게 따라가야 될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냥 뭐 누가 말을 옮기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알려지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재인 꼬붕이냐 이렇게까지 반발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 대통령께서 특별한 입장과 이야기를 인물에 대해서는 안 하고 싶어 할 것이다. 다만 현 체제에서 잘 정리를 해가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용진 의원님, 직접적인 얘기 없었다고 하시지만 박용진 의원께 듣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그걸 자꾸 왜 저한테 해석을 물으세요? 그냥 단결하라는 말씀은 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 가서 전 대통령이 그 자신이 지금 농사 짓고 있는 텃밭을 막 자랑하면서 뭐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요거 다음 주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다. 매화가 여기 폈다. 이런 얘기를 쭉 저한테 그 설명하는 시간만 한 20분 정도를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